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세계 3대 무역 품목이 소금, 황금,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소금은 금값으로 교환이 되었고요. 노예 한 명은 그의 발 크기만한 소금과 맞교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샬 살린스라고 석기시대 경제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구석기인들은 하루 2000kcal 이상의 충분한 먹을거리를 얻고도 하루 2~3시간의 노동밖에 하지 않았다. 신석기 농업혁명과 근대 산업혁명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낙후시켰으며 빈곤 문제도 문명이 낳은 것이다. 소금이 만든 히스토리, 소금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어떤 말 뜻일까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네,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음식에 소금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맛이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들어있습니다. 양수가 바닷물과 같은 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혈액 속에는 약 0.9%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역시도 소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소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역사에서는 어떨까요? 역사 속 소금의 의미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속의 사람들은 소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선 소금은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소금의 특성 어떤 게 있을까요? 짜요. 그것도 있지만 소금은 변질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금이 신뢰의 상징이죠. 아랍 사람들은 소금을 함께 나눠 먹으면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도 소금을 나눠 먹었다고 하죠. 꼭 지키자라는 의미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다들 아시는 그림이죠? 네.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여기에 있는데요. 유다의 앞에 소금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그릇이 엎질러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앞에 있는 소금 그릇이 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소금 그릇이 엎질러져 있다는 것은 유다가 신뢰를 깨트릴 거다, 예수를 배신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신뢰의 상징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러시아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소금과 빵을 가지고 문 앞으로 마중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빵이라는 말의 흘렙과 소금이라는 말의 솔리 합쳐져서 흘레보 솔리스트보는 환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빵과 소금을 대접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귀한 손님일수록 소금 그릇 앞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신뢰를 상징하는 거고 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역시 소금은 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금이 곧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재력가들, 권세가들은 자신이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대접할 때도 귀한 그릇에다가 대접을 하겠죠. 그래서 은으로 만든 그릇 혹은 보석으로 장식한 그릇에 소금을 담아냅니다. 그 중에 아주 귀한 소금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금통 살리에라는 16세기 작품입니다.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벤베누토 첼리니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미켈란젤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조각가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금으로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살리에라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2003년에 도난당했습니다. 비엔나 박물관에서. 그리고 극적으로 2005년에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더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이 살리에라의 가격이 약 600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금이 곧 부의 상징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세계 3대 무역 품목이 소금, 황금,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소금은 금값으로 교환이 되었고요. 노예 한 명은 그의 발 크기만한 소금과 맞교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동양에서는 소금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작은 금이다. 그리고 하얀 금이다. 역시 금과 맞먹는 귀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평양 감사보다 소금 장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라로부터 소금을 유통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곧
엄청난 부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평양 감사보다 소금 장수가 더 낫다. 이런 속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소금이 역사에서 가진 의미 세 번째는 정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준다는 뜻이죠.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신을 일주일 동안 소금물에 담근다고 합니다. 정화를 시키고 미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무당이 구슬할 때 소금을 뿌립니다. 신이 오는 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보면 상갓집 갔다 오면 잡기를 떨어뜨린다고 소금을 뿌리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가끔 가게집에서는 진상 손님이 오면 또 굵은 소금을 칩니다. 이렇듯 소금은 세 가지 의미로 역사 속에서 쓰여왔습니다. 신뢰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고 정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 덕분에 번창한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 소금으로 번창한 나라 로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이죠. 이 로마는 여기 이탈리아 반도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 로마를 세웠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소금 장수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에 흐르고 있는 테레베강 하류에 소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을 팔면서 사람들이 세력을 점점 넓혀간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을 팔기 위한 소금길이 만들어졌고 로마의 영역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로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로 나가려고 할까요? 더 큰 교역을 위해서 지중해 바다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 당시에 지중해 바다는 카르타고의 것이었습니다. 카르타고가 지중해 바다를 장악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죠. 카르타고 역시 무역의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려는 로마와 지중해 바다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카르타고 두 나라 부딪히게 되겠죠. 지중해 바다에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중해 바다에 있는 섬, 이 시칠리아를 놓고 두 나라가 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칠리아에 염전이 있었거든요. 트라파니 염전이라고 대규모의 염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다툰 것이기도 하지만 시칠리아에 있는 트라파니 염전을 놓고 두 나라가 격돌한 겁니다. 이 트라파니 염전에서는 소금을 거두어 드리고요. 그 굵은 소금을 저기 풍차 보이시죠? 저 풍차의 힘으로 곱게 빻았다고 합니다. 이런 트라파니 염전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두 나라가 격돌한 것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카르타고의 군대를 이끌던 하니발과 로마의 장수 스키피오 두 사람의 격돌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한 전쟁이었죠. 이 포에니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나요? 로마가 승리합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게 되면서 지중해 바다는 로마의 것이 되었고 로마는 지중해 바다를 호수로 둔 로마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만들어졌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지만 그 시작은 소금길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소금을 살라리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 그러죠. 셀러리가 봉급이라는 뜻입니다. 봉급 생활자를 그래서 셀러리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병사들에게도 소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죠. 그래서 솔저라는 말이 나왔고 샐러드도 소금에 절인 채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모두 소금으로 일어선 로마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소금으로 일어선 나라 두 번째는 네덜란드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죠. 이 네덜란드는 사실 자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나라입니다. 이런 네덜란드로 모여든 사람들, 당시 종교박해를 피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스페인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을 강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건너갔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 북해 지역에서는 많은 생선들이 잡힌데 주로 청어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런 등푸른 생선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생선에 청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잡혔던 생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생선이 많이 잡혔어요. 근데 우리는 청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어를 건조시켜서 과메기로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을, 겨울이 건조하고 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메기로 만들어 먹죠. 그런데 이 북해 지역, 네덜란드가 있는 이 지역은 가을, 겨울철이 춥고 비가 많습니다. 그러니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죠. 근데 이 청어가 약점이 있습니다. 쉽게 변질된다는 거죠. 보관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잡히지만 별로 쓸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소금에 절여야 되는데 당시 네덜란드로 넘어갔던 유대인들이 이 청어를 염장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빌렘 벤켈소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어부였는데 청어를 바다에서 잡아서 배 위에서 단칼에 청어의 내장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작은 칼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쓰기가 좋았는지 1시간이면 수천 마리의 청어를 한 번에 내장을 정리한다 하거든요. 그렇게 단칼에 내장을 한꺼번에 걷어내고 거기에 소금을 칩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당시에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온 암염이었어요. 소금 동굴에서 채취한 거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로 건너왔던 유대인들은 이 스페인 지역에 있는 소금, 바닷가에서 나는 소금을 썼어요. 그게 질은 더 좋으면서 값이 더 쌌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으로 이렇게 청어를 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염장 청어를 만들었고 이건 네덜란드만의 대단한 경쟁력이 되었던 거죠. 염장 청어로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압력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벌인 거죠. 무려 80년간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였죠. 그 스페인에 맞서서 네덜란드가 독립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페인에게 적대적인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있기도 했었지만 네덜란드 스스로의 힘 없이는 독립은 불가능한 거였죠. 그 네덜란드의 국력이 바로 이 염장청어에서 나왔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염장청어는 지금도 네덜란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저게 맛있어 보이나요? 보기만 해도 비릿할 것 같죠? 저 비릿한 염장청어를 꼬리 만들고 통째로 먹는답니다. 그리고 양파를 섞어서 이렇게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비릿한 맛이 양파의 향과 섞여서 아주 오묘한 맛을 낸다고 하네요. 이렇듯 네덜란드는 염장청어로 부를 형성했고요. 그걸 토대로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갔고요.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렇듯 염장청어가 무역 강국 네덜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있는 이곳 서해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갯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곳에 세워진 나라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소금과 관련되어 세워졌다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입니다. 주몽이란 이름 무슨 뜻인가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고구려 사람들, 나라를 세운 주몽처럼 활쏘기 잘합니다. 활쏘기를 잘하려면 물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좋은 활이 있어야 되겠죠. 고구려의 활, 바로 이런 맷궁입니다. 각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맷궁은 물소뿔을 얇게 잘라서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소뿔,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습니다. 이 물소뿔은 더운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고구려 사람들은 이 물소뿔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 남만 지역의 사람들이 고구려로 와서 이 물소뿔을 소금과 교역을 해갔던 겁니다. 고구려에서 소금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소금이 풍족했기 때문에 물소뿔과 교역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물소뿔로 만든 활을 맷궁이라 그런다고 했었죠. 이 맷궁은 양궁, 국궁, 그리고 일본의 활, 중국의 활과 비교해서 월등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사정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듯 고구려가 부강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맷궁 덕분이고요. 고구려를 세운 사람 주몽입니다. 그런데 주몽 혼자서 나라를 세운다는 거 쉽지 않죠. 주몽의 곁에 소선호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선호의 아버지가 연타발이었죠. 연타발은 졸본 사람이다. 남북의 갈사를 오가면서 재물을 모아서 부를 이루어서 거만금에 이르렀다. 은밀하게 주몽을 도와서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무리를 이끌고 구려하, 요하라는 강을 구려하라 부르기도 합니다. 구려하로 옮겨와서 고기잡이와 소금 장사를 하게 되더니 고주몽 성제가 부곡절을 칠 때 양곡 5,000석을 바쳤다. 그래서 연타발이 소금 장사로 큰 부를 이루었고 그 부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고구려가 성장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에서도 고구려에는 소금이 풍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소금을 해안 지방에서 운반해 왔다라고 하고요. 동옥저가 고구려에 물고기와 소금을 세금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고구려는 소금이 풍족했고 풍족한 소금을 가지고 중원 지역의 농경 국가들과 소금이나 종이, 말, 금, 은, 각궁, 당궁, 초피, 약재는 수출을 하고 물소의 뿔이나 술의 장식, 문방구류, 서적, 약재 등은 수입해왔다 합니다. 이처럼 고구려를 세운 것, 그리고 고구려가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 밑바닥에는 소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간디입니다. 영국은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이 산업혁명 때문에 영국은 최초로 소금세를 폐지시켰습니다. 영국에도 소금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금은 음식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무엇보다 산업에 필요했는데 소금세가 비쌌던 거죠. 그래서 당시 자본가들이 영국에 압력을 넣어서 소금세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로 영국에서 염세, 소금세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 소금세를 인도에 물렸습니다. 인도에 영국산 소금만 사서 쓰라고 한 거죠.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소금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의 소금 생산을 금지시키고 영국의 소금을 비싸게 사서 쓰게 한 거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소금세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배 이상 높아지게 된 거죠. 결국 인도의 간디는 1930년 4월 6일 3주 동안 400km를 걸어서 바닷가에 도착해서 소금 한 줌을 집어 올립니다. 처음 간디를 따라서 이 소금 행진을 시작했던 사람은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는 무려 6만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죠. 이렇게 간디의 소금 행진은 비폭력, 무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 후 인도의 소금세는 폐지되었고 1947년 인도는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은 인도 역사를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금 덕분에 잘된 사람, 두 번째는 진시황제입니다. 중국의 소금 염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신하라는 글자, 소금을 담는 그릇. 그래서 이 소금 염자 안에는 소금 그릇을 지키는 신하,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가 소금을 관리한다는 의미죠. 시황제가 통일했던 진나라는 전국시대에는 서쪽 변방에 있던 아주 힘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진시황제의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당시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중심으로 사회 개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철기를 통해서 많은 무기를 만들고 또 농업 생산력을 높였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시황제가 소금을 국가에서 관리해서 국가에서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소금 전매 제도로 진나라는 중국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고 통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이 소금 전매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금 전매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국가의 재원은 수십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만리장성을 축조하고요. 아방궁을 만들고 진시황릉을 만들고 병마용갱을 조성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진시황제를 폭군으로 얘기할 때 주로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진시황제는 이것 말고도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도량경을 통일하고 수레바퀴의 폭을 통일하고 문자도 통일해냅니다. 이렇게 중국을 통일한 첫 번째 황제로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게 되고 그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이런 것들을 통일해낸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소금 전매제도로 인한 부가 밑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황제에게 돈이 없었다면 통일도 불가능했을 거고요. 시황제의 염철 전매, 소금과 철의 전매로 진나라는 통일 제국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시스템은 이후 2000년 동안 중국 통일왕조의 토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금으로 잘된 사람,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통일신라 후기 중국의 산둥반도와 일본의 하카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장보고의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산둥반도가 있었고 그 산둥반도에는 법화원이라고 장보고가 세운 절이 있었죠. 이 절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있는 제당 신라인들이 결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당 신라인들은 특히 여기에서 많은 소금을 생산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당 신라인들이 생산해내는 소금은 장보고의 해양 네트워크의 중점 품목이 되었던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하면 당시 당나라에 머물고 있으면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던 일본 승려 엔닌이 지은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 따르면 소금을 실은 선박이 3척에서 5척씩 연결되어서 수십 리를 끊이지 않고 가고 있다. 소금을 실은 배가 수십 리를 끊이지 않고 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상단을 이루면서 무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보고의 해상 네트워크는 산둥반도에 제당 신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 제당 신라인들의 경제적 기반은 소금 산업이었습니다.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제당 신라인들의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건 타국에서도 원래 자신들의 규범이나 관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민족 집단을 뜻합니다. 제당 신라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인으로서의 관습, 신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소금 때문에 일어난 3가지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앙시앵 레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건제도, 구제도의 모순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구제도의 모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가벨이라는 소금세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온갖 전쟁에 다 관여하죠. 이 전쟁에는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재정이 궁핍해지자 이걸 소금세로 채워나갔던 거죠. 그래서 소금세를 점점 높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는 8세 이상의 사람들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소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금세를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는 소금세가 소금 원가의 무려 140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비싼 소금세를 내고 소금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밀매를 합니다. 소금 밀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200리브르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 200리브르는 노동자들의 1년 수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길거리를 끌려다니면서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고 어깨에 G라는 글자를 새기는 낙인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갤리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G 글자가 낙인된 사람이 또다시 소금을 밀매하다가 걸리게 되면 갤리선에 태워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갤리선에서 노를 저어야 되는 형벌을 당하게 되죠. 이런 소금세의 부당함을 호소하던 프랑스 사람들이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고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1790년 소금세 가벨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금세는 1805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었죠.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금세를 다시 부활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1946년에 와서야 완전히 폐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소금 때문에 일어난 사건 두 번째는 황소의 난입니다. 황소도 소금 밀매업자였습니다. 사실 당나라는 중국의 역대 왕조들 중에서 토지제도나 세금제도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도 말기에 가게 되면서 그 토지제도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금을 전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전매하면서 점점 소금 가격을 높여간 거죠. 비싼 소금을 살 수 없는 농민들은 이렇게 황소와 같은 소금 밀매업자로부터 소금을 구입하게 됩니다. 당시 소금 밀매업자들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소금보다 더 질 좋은 소금을 거의 반값에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점점 소금 밀매업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나라에서 규제할수록 소금 밀매업자들은 몰래 비밀 조직망으로 점점 그 세력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몇 년 동안 흉년이 거듭되게 되면서 농민들의 삶이 더 열악해졌고 황소를 중심으로 한 소금 밀매업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농민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소금 밀매업자들은 점조직으로 비밀리에 많은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소금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이 당나라의 지형에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나 정세에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의 난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차지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장안성을 차지한 황소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나라를 세우기에 이르르죠.
하지만 황소의 난은 결국 진압이 됩니다. 황소의 난은 진압이 되었지만 당나라는 황소의 난을 기점으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마지막으로 소금 때문에 일어난 사건,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고려 말에 충선왕이 실시한 가견법입니다. 충선왕은 아버지였던 고려인 충혈왕과 어머니였던 원나라 제국대장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혼혈왕이었습니다. 이 충선왕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능력한 충혈왕과 많이 대립했다고 해요. 지금 백성들의 생활이 공공한데 게다가 농사철이라 바쁜 때에 아버지는 어찌하여 사냥을 떠나십니까? 해서 아버지의 그런 정치에 못마땅해 했었고, 그런 충선왕이 1298년에 왕위에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에 의해서 8개월 만에 퇴위당하고 원나라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다시 1308년에 왕위에 복위하게 됩니다. 왕위에 복위하고 나서 충선왕이 실시한 제도가 소금 전매법인 가견법이었습니다. 소금을 통해서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 거죠. 왜냐하면 고려 같은 경우에 고려 후기에 30년 동안 몽골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국가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났겠죠. 게다가 원나라의 요구로 일본 원정에도 나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원나라가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고려의 국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던 거죠. 그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가견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옛날에 소금을 전매하던 법은 국가 재정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여러 궁원이나 권세가들이 사사롭게 염분을 설치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 국가 재정을 무엇으로 넉넉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소금을 국가가 전매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소금값도 정해둡니다. 소금값은 은 한 양에 4석, 포 한 필에 2석을 규례로 삼는다. 9년의 사람들은 관청에 배는 곧 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배를 바치고 소금을 받도록 할 것이다. 사사로이 소금 가마를 설치하거나 교역을 하게 되면 엄히 다스리겠다 해서 포를 내거나 은을 내면 정해진 가격에 소금을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안타깝게 충선왕은 곧 정치에 실증을 냈는지 고려를 떠나서 원나라로 가버립니다. 혼혈왕이었고 원나라에서 자랐던 시간이 긴 만큼 고려에서 적응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은 원나라에 머물면서 편지로 고려의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 했던 거죠. 그러니 이 가견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공급이 부족해서 유통이 쉽지 않았고요. 그 유통 과정에서도 힘 있는 권세가들이 먼저 소금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충선왕이 자신의 아들인 충수광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이후 가견법이라는 전매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채 안 돼서 충수광 5년에 염과 포만 납부하고 포는 납부했는데 소금을 지급받지 못한 백성들이 90%에 다다랐다 합니다. 사람은 소금 없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포를 냈는데도 소금을 받지 못한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사사로이 다시 소금을 구해서 살아야 됐을 겁니다. 충선왕의 가견법은 시행 자체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불이익은 결국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던 거죠. 고려의 국운도 함께 기울어져 갔던 겁니다. 지금까지 소금이 만든 역사 속에 소금의 의미, 그리고 소금 덕분에 잘된 나라, 소금 덕분에 잘된 사람, 소금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역사 속의 소금의 의미는 신뢰, 부의 상징, 정화를 뜻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금 덕분에 잘된 나라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로마, 네덜란드, 우리 고구려가 있었죠. 소금 덕분에 잘된 사람은요, 간디, 진시황제, 장보고를 소개했습니다. 소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프랑스 혁명, 황소의 난, 그리고 충선왕의 가견법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선조가 세자책봉을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난 이후에야 세자책봉을 서둘러 하게 된 거죠. 세자책봉에 앞서서 선조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한 아들은 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아들은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소금입니다. 모든 음식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 때문에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금이 만든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함께 해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소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바꿔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소금이 그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지 않죠. 오히려 지금은 소금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금이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소금이 우리 사회 전반에, 산업 전반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금 없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소금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소금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소금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편 한편 지난 4년간의 역사 강연이 제 인생에 깊이를 더해준 소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인류가 사는 방식을 바꾼 돌, 흙, 철입니다. 혹시 총균세라는 제목의 책 보셨는가요? 들어는 보셨죠? 세계 역사의 변화를 총균세, 세 가지로 통찰한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을 본따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 모여서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죠. 챗 GPT라고 들어보셨는가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챗 GPT. 챗 GPT가 나온 것은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1억 명 이상이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변화는 벌써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세상, 여러분은 걱정되시나요? 기대되시나요? 걱정돼요. 네, 저도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별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과거지향적인 성향이 강해서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정체되어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초창기의 변화들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류 역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선사시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이 사용했던 도구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한 거죠. 이 시대 구분은 덴마크의 고고학자였던 톰센이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었고요.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존 러벅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도구는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죠.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돌이 바꾼 세상입니다. 돌이 바꾼 세상, 뭐가 떠오르시나요? 석기시대, 그 중에서도 구석기부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구석기라 그러면 굉장히 미개하다, 원시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교과서에서도 아주 잠깐 배우고 넘어갔던 부분이 구석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구석기를 좀 하찮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100이라면 98.8이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좀 다르게 비유를 해보면 인류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24시간이 지났다면 불과 15분 전까지 우리는 구석기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이 구석기 시대였던 거죠.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는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인류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의 문제겠죠. 생존을 위해서 인류는 사냥, 채집, 어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중에 뭐가 가장 주가 됐을까요? 사냥? 채집? 네, 채집입니다. 가장 손쉬운 거죠. 그렇죠? 채집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요. 땅속에 있는 뿌리를 캐먹기도 합니다. 있는 열매를 다 따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게 되죠. 그렇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어로의 경우는 쉽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물이 빠지거나 하면 물고기들이 퍼덕거리겠죠. 그런 물고기들을 주워 담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냥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됐기 때문에 사냥 역시도 위험 부담을 떠안고 해야 됐습니다. 이들이 구석기 시대에 이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도구였습니다.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뗀석기죠. 이 뗀석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뗀석기를 만든 몸돌과 그 몸돌에서
떨어져 나온 격지, 이걸 맞춰보면 뗀석기 제작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뗀석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이 사용했던 뗀석기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이 일정하게 깨진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용도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돌감을 골라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뗀석기가 구석기 시대 내내 조금씩 변화해 갔습니다. 초창기에는 집게나 주먹도끼, 가로날 도끼 이렇게 큰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길이가 약 15cm 정도 되는 손에 쥐기 좋은 뗀석기였는데요. 집게는 나무 열매를 깨트리기 굉장히 좋겠죠. 물론 사냥돌로도 쓸 수 있겠고요. 주먹도끼는 굉장히 다용도입니다. 이들의 초창기에 사용했던 뗀석기가 이렇게 크기가 큰 것은 이들이 상대해야 됐던 짐승들이 덩치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빙하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덩치 큰 짐승이 한반도에 많았죠. 그런데 구석기 중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빙하기가 끝난 거죠. 그러면서 덩치가 큰 짐승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한반도에는 덩치가 작고 날랜 짐승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우라든지 토끼 이런 동물들이죠. 그런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작고 정교한 뗀석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글개라든지 쓴매찌르개 같은 것들이죠. 초창기에 만들어진 주먹도끼는 끝이 뾰족해서 구멍도 뚫을 수 있고요. 양옆으로 날카로워서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거나 고기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주먹도끼를 만들면서 비율을 맞춰놨죠. 양쪽으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구석기인들이 뗀석기를 만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구석기 중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작은 뗀석기를 만들게 됩니다. 작은 돌날이라고 하는데요. 작지만 더 정교해지고 더 단단한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홈펠스라 그래서 입자가 아주 고운 돌을 만들어서 그걸 나무라든지 뼈에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작은 돌날로 아주 인기가 많은 것이 흑요석이었습니다. 이 흑요석은 자연에서 나는 유리라고도 하거든요. 화산지대에서만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지역에서 나는 돌이죠. 그런데 이런 흑요석이 우리나라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백두산에서 나온 돌을 가지고 와서 제작했다는 거죠. 이 시기에도 이런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세련된 것이 쓴배찌르개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나뭇가지에 끼워 맞추는 부분, 그 부분을 쓴배라고 합니다. 끼워 맞추게 되면 이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겠죠. 쓴배찌르개는 이렇게 나뭇가지에 넣어서 주로 창이라든지 이런 무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뗀석기도 구석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해 왔던 거죠. 특히 쓴배찌르개가 발견된 수양계 유적에서는 정형화된 석기의 형태가 많이 만들어진 걸로 미뤄봐서 대량 석기 생산의 체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석기 제작소가 수십여 곳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쓴배찌르개가 똑같은 모양이 일본에도 전해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구석기인들이 뗀석기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서 사냥도 하게 되고 채집 활동에도 도움을 받고 어루 활동도 할 수 있었던 도구 뗀석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구석기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었을 거다. 늘 궁핍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샬 살린스라고 석기시대 경제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구석기인들은 하루 2000kcal 이상의 충분한 먹을거리를 얻고도 하루 2-3시간의 노동밖에 하지 않았다. 신석기 농업혁명과 근대 산업혁명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낙후시켰으며 빈곤 문제도 문명이 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석기 사람들은 하루 2-3시간만 일하고도 넉넉히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만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한 대가로 우리는 풍족한 삶을,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빈곤의식, 박탈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죠. 오히려 구석기 사람들이 짧은 시간 일하면서 충분히 먹고 여유로운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도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유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1위가 등산이라고 합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여유를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등산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거 어쩌면 구석기인들의 DNA 때문 아닐까요? 구석기인들은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잡아서 오면 잔치를 열죠. 그런 것처럼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도 파전에 동동주 한 잔 혹은 고기를 굽거나 이렇게 먹고 즐깁니다. 그런 게 구석기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1971년에 울산의 울주군이라는 곳에서 방구대 안각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석기인들이 바위에 새긴 그림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종의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데 육지동물은 가로로 새겨져 있죠. 바다동물은 세로로 새겨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새긴 거죠. 그건 창작활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고래 종류인데요. 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이 고래 안에 고래가 또 있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새끼를 뵌 고래? 그런데 육안으로 우리가 새끼를 뵌 고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초음파도 없는데? 이건 새끼를 뵌 고래가 아니라 새끼를 업고 있는 고래입니다. 새끼를 주로 업고 다니는 고래가 귀신고래라는 종류예요. 귀신고래는 새끼들이 물속에서 헤엄을 오래 못 치거든요. 그래서 어미고래가 새끼고래를 등에 업고 자주자주 수면 위로 띄워줘서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고래의 습성이 이 암각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고래는 배에 긴 줄무늬가 있죠. 흰 긴 수염고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등고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래는 범고래입니다. 굉장히 난폭하다고 알려져 있죠. 배에 이렇게 하얀색 있는 범고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고래는 물을 양쪽으로 뿜는 긴 수염고래고요. 여기에 있는 이 고래는 향유고래라고 머리 부분이 뭉툭한 고래의 모습입니다. 고래의 생김새에 따라서 고래의 종류 그리고 고래의 습성을 이렇게 그림에 다 새겨뒀습니다. 왜일까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그림 속에 고래의 종류가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고래의 습성에 따라서 또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고래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날카로운 창을 맞고 도망가는 고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창 뒤에는 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줄을 따라서 배에 사람들이 타고 이 고래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래가 도망가다가 지쳐서 죽으면 그 고래를 싣고 오는 거죠. 그렇게 고래 사냥의 모습, 고래 사냥 이후에 끌고 와서 고래를 어떻게 해체하는지 해체 모습까지 담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래 해체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고래를 해체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눈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은 세계 최초의 고래 사냥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은 이렇게 덩치 큰 짐승을 사냥에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이런 고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우리 주변에는 어떤 고래들이 있고 그 고래는 어떻게 사냥하는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한 교과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돌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결코 적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은 인류가 사용한 첫 도구였고 돌이 있었기에 구석기인들의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KCC라는 기업 들어보셨는가요? 네, 들어보셨죠. KCC는 건축 자재부터 아주 첨단 제품까지 여러 가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KCC에서 실리콘을 만드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실리콘을 어떻게 만들까요? 차돌에서 규소를 추출하면 실리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는데 KCC가 2000년 초반에 그 기술을 성공시켰습니다. 실리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부엌 제품에서부터 의료 제품, 항공 제품까지 5천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KCC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광고 문구를 달아서 광고를 하게 됐었습니다. 돌 하나로 세상을 밝히는 기술이다. 이렇듯 돌은 원시 시대, 석기 시대에만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고 쓰였던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돌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차돌에서 추출하는 규소는 반도체 원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흙이 바꾼 세상입니다. 인류가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야생식물들이 있었어요. 벼도 야생벼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그 열매를 따먹을 뿐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열매가 열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열리고 이런 모습을 인간이 발견하게 되겠죠. 그런 발견은 한 해, 두 해가 이어지면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이 시기 기후가 따뜻해졌습니다. 농사짓기 좋은 기후때가 된 거죠. 기후가 좋아지게 되면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식량이 좀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구석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인류의 지적 능력도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죠. 이런 기후변화와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합쳐져서 농사라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농사 경험을 통해서 인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물은 사냥감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식물은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씨앗 하나가 수십 배의 열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농사야말로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거다라는 걸 인간이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농사는 때를 잘 맞춰야 된다. 때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리더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노동력이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족외혼이라 그래서 배우자는 시족 바깥에서 구하라 하는 풍습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족 단위에서 부족 단위로 그룹이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반복된 경험은 지식이 되었고 농사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가 암사동 유적지입니다. 1920년대에 한강유역에 홍수가 나면서 발견이 된 곳이죠. 규모가 굉장합니다. 이곳에 가면 이렇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움집을 재현해 두었습니다. 이 움집도 그냥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구석기 사람들은 동굴이 없는 곳에는 얼기설기 대충 막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석기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해야 됐겠죠. 제대로 된 집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평지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땅을 1m 정도 파서 집을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하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은 중간에 화덕을 설치해 뒀습니다. 난방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럼 뭐에 취약할까요? 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신석기 사람들은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의 경험이 더 커질수록 이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도구가 또 필요했겠죠. 그래서 신석기 사람들은 구석기 사람들과 달리 돌을 깨트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갈아서 사용하게 되죠. 갈돌과 갈판, 그리고 돌도끼, 돌보스, 돌괭이 이거 모두 농사에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거는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지어 입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물추나 낚싯바늘, 작살 이거는 신석기 사람들도 어로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신석기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냥감을 쫓아다니면서 이동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부족한 단백질은 주로 물고기로부터 섭취를 했을 겁니다. 특히나 신석기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한 곳 그리고 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주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로 생활이 이들의 주된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들이 사용했던 낚싯바늘 뭘로 만들었나요? 돌로 만들기도 했지만 동물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낚시를 하게 되면요. 그 동물의 뼈에서 미묘하게 물고기만 맡을 수 있는 동물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미끼를 넣지 않아도 물고기들이 잡힌다는 거죠. 그렇게 어로 생활은 신석기 사람들의 주된 경제 활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석기 사람들은 농사에서 거둬들인 수확물들을 보관하고 저장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토기죠. 토기는 인류 최초의 발명품입니다. 흙과 불이 만나서 만들어낸 발명품이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토기가 아래쪽이 뾰족하죠. 신석기 사람들은 저장을 위해서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에 묻어서 사용하기 위해서죠. 땅에 묻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비교적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저장에 훨씬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강가였기 때문에 땅이 물러서 쉽게 땅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 토기를 저장 용도뿐만 아니라 음식을 해먹는 그릇의 용도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토기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구석기인들은 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들은 쪄 먹을 수도 있고 국물이 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게 되겠죠. 이렇게 화식 요리가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동물에게서 얻는 육류에도 세균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식물에도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균이나 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석기인들이 사용했던 토기에서 보고를 요리한 흔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고 요리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하지 못하잖아요. 신석기인들이 보고 요리를 해먹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화식 요리를 통해서 소화와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영양가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질긴 고기를 씹지 않아도 되죠. 몇 번 씹으면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턱이 튀어나온 사각턱에서 예쁜 V라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맛이 훨씬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냄새도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기의 발명으로 인간의 생활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토기의 발명은 인류 역사에서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토기는 이걸로 끝인가요? 이후에도 우리 역사 속에 토기는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가마라는 걸 만들어서 불의 온도를 더 높여서 더 단단한 토기를 만들기도 했고, 대량으로 토기를 만들 수도 있게 되었죠. 토기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흔히 우리는 숨쉬는 항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숨쉬는 항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문화죠. 김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토기 역시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광고를 실어봤습니다. 토기에서부터 비롯된 발효과학. 토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장문화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철이 바꾼 세상입니다. 철기 시대보다 먼저 온 시대가 청동기 시대였죠. 그런데 청동기는 구리가 주재료고 구리에 주석을 섞거나 구리에 아연이나 납을 섞습니다. 반면에 철기는요, 철광석을 가열해서 철만 추출해내면 됩니다. 어떤 게 더 만들기 쉬운가요? 네, 단일 금속인 철이 훨씬 더 만들기 쉽죠. 그런데 왜 청동기 시대가 먼저 왔을까요? 이 금속을 녹이는 온도 때문입니다. 구리는 여러 가지 금속 중에서 녹는 점이 가장 낮은 금속에 속하죠. 구리나 주석, 아연, 납 이런 것들을 녹이려면 700도에서 900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철은 1200도에서 1500도에 가까운 고온이 있어야만 추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불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력이 오늘날 반도체 기술 이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청동기 시대가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여전히 토기를 만들었고, 신석기인들이 사용했던 간석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력이 훨씬 더 좋아졌겠죠. 또 미적인 감각도 훨씬 더 세련되어졌을 겁니다. 청동기 시대 우리 땅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이 이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도 있지만 이런 미송리식 토기와 같은 세련된 모양의 토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 기술도 더 좋아지겠죠. 벼농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벼농사에 필요한 반달 돌칼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청동기 시대는 농업이 발전하고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잉여 생산물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골고루 나누지 않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남의 것을 빼앗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가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이용해서 유리한 곳에 주거를 마련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산을 등지고 강을 앞에 둔 배산 임수 지역에 혹은 언덕이 있는 구릉 지역에 주거 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목책을 쌓죠. 목책 바깥에는 적이 쉽게 침입해 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물길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도구는 굉장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수의 지배자들만 가지게 됩니다. 청동기는 지배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청동은 돌로 만든 틀에 청동을 부어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지배자들의 힘을 또 상징하는 것이 고인돌이죠.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입니다. 이 고인돌을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이 많다는 것은 피지배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 땅의 인구 밀도가 높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땅이 온화한 기후에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토지에 깨끗한 물,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고인돌이 많이 모여있는 이 지역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청동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어떤 할아버지가 집 담장 밑에 물이 고여서 수로를 내다가 땅 밑에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쓸만한 물건으로 보이나요? 네, 전혀 쓸만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에게 팔았다고 하죠. 근데 고물상이 봤을 때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고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도청에 가져가 봤는데 이게 놀랍게도 청동기 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런 청동기가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발견했겠죠. 그런데 이 청동기들은 각각 다른 곳에 팔려가는 바람에 숭실대와 리움미술관으로 나뉘어서 소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청동거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청동거울은 청동검과 함께 지배자를 상징하는 청동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잔무늬 거울은 앞부분은 매끈하게 빛을 반사시키고 뒷부분은 이렇게 고리와 함께 아주 잔잔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 잔무늬 거울을 만드는데 청동의 합금이에요. 놀랍게도 이 시기에 과학기술력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황금 비율에 거의 가까운 비율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새겨진 무늬들입니다. 직선과 곡선 여러 가지의 무늬들이 새겨져 있는데 지름이 21cm, 이 청동거울에 그려져 있는 직선이나 동심원이 모두 13,000개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가늡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도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청동으로 제작을 했다는 거죠. 틀에 부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지금의 나노 기술보다 훨씬 더 세밀한 기술력이 반영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청동거울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한반도는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반도에 철기가 들어온 것은 위만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에 있던 위만이 중국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에게 고조선 서쪽 변방 지역에 정착을 하게 해준다면 고조선의 변방 지킴이가 되겠다 하자 고조선의 준왕은 위만을 받아주게 되고 위만의 정착을 허락하게 되죠. 위만은 고조선의 서쪽 변방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위만 일행이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게 되죠. 위만의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위만 세력 안에는 철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위만은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오히려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하게 됩니다.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하고 난 이후 우리나라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철기 문화가 발전하게 된 거죠. 철기는 이렇게 고온으로 철광석을 가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1200도 이상 올려야 되는데 숯을 함께 넣어서 철광석을 가열하게 되면 온도를 1200도만 올려도 1500도로 올리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철을 추출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죠. 그런 기법으로 철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철기는 청동기처럼 날카롭지만 청동기보다 훨씬 더 단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땅에는 철광석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소수만 가지고 있던 기술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겠죠. 풍족한 철광석으로 많은 철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철기로 무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도 만들게 되었죠. 그 전에 돌을 사용해서 농기구로 썼던 간석기 농기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농사짓기가 훨씬 쉬워졌겠죠. 철기를 농기구로 사용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인간이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인구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약탈이 더 커지게 되고 전쟁의 규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질 수 없죠. 그래서 부족과 부족이 합쳐서 연맹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기 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에는 여러 곳의 초기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국가들 중에서 가장 철기 문화가 발달됐던 곳이 사만의 가야였습니다. 가야는 철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은 중국의 기록입니다. 중국에서도 가야에 철이 많이 난다. 한, 예맥, 외가 모두 가야에서 이것을 사간다. 마치 돈처럼 사용한다. 낭랑이나 대방 이군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가 철이 풍족하게 나는 곳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가야가 철을 풍족하게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로 많이 수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가야의 이런 배 모양 톡입니다. 이처럼 가야는 철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던 나라였던 거죠. 철 중에서도 특히 이 철갑옷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철이 곧 경쟁력이었어요.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그 국가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철갑옷이었죠. 그렇게 가야에서는 많은 철갑옷을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발굴된 철갑옷의 거의 90%가 가야 것입니다. 그처럼 가야는 고대 아이언로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가야의 토기에서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던 가야가 왜 삼국의 범주에 들지 못하고 망하게 된 걸까요? 가야는 철이 풍족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가야가 힘을 합하지 않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결국 5세기 때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야가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후에 가야는 더 이상 재기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침입이 있었던 5세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가야는 쇠퇴하게 되고 오히려 일본에서 갑옷 생산량이 더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야의 기술자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가야는 5세기 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야가 삼국시대 700년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와 업계를 나란히 했던 시기가 500년이 넘습니다. 500년 넘게 거뜬히 존재할 수 있었던 건 가야에 바로 이 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불로 싹을 틔우기 시작해서 철로 꽃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청동은 최초의 국가를 만들었고 철은 역사를 현재,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증기기관을 만들게 되면서 영국은 세계 주도권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철은 이후에도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이 약점이 있습니다. 철의 약점이 뭘까요? 네, 녹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철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녹이 쓰는 바람에 무너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녹이 쓰는 철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스테인레스입니다. 이렇게 철은 지금까지도 인류의 삶과 함께하고 있고 조금씩 진화해 가고 있는 거죠. 포스코에서 이런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포스코. 지금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삶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철입니다. 만약 철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철은 지금까지 소리 없이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존 러벅이라는 사람은 석기시대를 구석기와 신석기로 구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죠. 존 러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움직임 없이 정지해 있지 않다.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가만히 멈춰서 있는 사람은 없다. 인류 역사 내내 크고 작은 변화는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인류의 내일에는 무엇이 세상을 움직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지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변화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주변은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갈 것인지, 이 변화를 주도해 갈 것인지, 이 변화를 거부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죠.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인은 잘 먹는데요. 나이를 먹는다고 하죠. 애 먹었다 하죠. 욕 먹는다고 하죠. 겁먹는다고 합니다. 말을 잘 알아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먹는 걸 잘하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마음을 먹는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읍시다. 마음을 변화하기로.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